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대놓고 반대합니다. 올 6월에 그는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11월 초에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이 회사를 사실상 호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각종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침대와 휴게 공간이 크게 늘었죠. 회사에서의 합숙 근무를 위한 시설인데 머스크 본인 역시 이 트위터라는 곳에서 장시간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는 열정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에 희망자에게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 건수의 90% 이상에 대해서 허용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치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무엇보다도 SNS 기업에게는 필수인 인종과 종교, 이 배경 등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높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재택근무를 포함해서 회사가 아닌 곳에서 하는 근무, 원격 근무 얘기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이 원격 근무에 대한 이론과 실험의 대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세달 릴리 교수가 쓴 리모트 워크 레볼루션입니다. 기업가나 경영진과 달리 왜 직원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원격 근무를 선호하며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가장 실전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최신 서적입니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원격 근무를 도입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데요. 다양한 고민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겁니다. 가끔은 저와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도 멀리 떨어져서 서로 의견을 맞추는, 그러니까 서로 원격 근무 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화상회의나 전화회의 할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군요.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셨나요? 왠지 모를 후회와 미련이 남는 지금 그래도 제법 잘 이겨냈다. 서로 토닥토닥 해주자고요. 그러니까요. 잘 이겨낸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후회와 미련이 많이 남으세요? 아니에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또 한 해를 기다려야겠죠. 경사스러운 소식도 있는데 나중에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는 따로 알려드리죠. 네. 자, 댓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노리나 허츠가 쓴 고립의 시대, 우리 시대의 만연한 외로움,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을 따져봤는데요. 먼저 최기원님. 지나친 경쟁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3288번님. 하지만 고독이나 외로움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해주셨습니다. 근원적 문제죠. 인간은 외로운 존재니까요. 네. 이건 철학자들이 그동안 많이 집착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저자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들어서 그 외로움이 더 심해졌다면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 이념 때문에 혹은 뭐 사소하게는 근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게 외로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진다면 철학적 문제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희영님, 얼마 전 카카오톡 불통 사태일 때 당시 저는 백수였는데 그 소식을 뉴스 보고 알았지 뭐예요 해주셨고요. 황근일님, 스마트폰이 이렇게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지 그땐 몰랐어요. 외식을 해도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그 잠깐의 시간조차 대화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우리 가족의 모습 너무 당연해서 슬픕니다 해주셨고요. 한편 강인수님은 SNS 안 보면 편합니다. 소속 없는 삶도 익숙해지니 편합니다. 결국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해주셨네요. 카카오톡 먹통인 걸 나중에 알았다는 분이 많고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네. 뭐 뉴스로 먼저 체크를 했으니까요. 뭐 이런 경우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게 외롭다기보다는 좀 홀가분하다 뭐 이런 느낌도 들 테니까 근원적인 외로움은 아니겠죠. 또 이게 식사 자리에서까지 가족들이 각자 따로 휴대폰을 보는 장면은 좀 서글프긴 해요. 네.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족 사이에선 전 두 가지는 제안하고 싶은데 저도 완전히는 실천 못하고 있는데,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침대에서는 보지 말자. 두 번째는 네. 온 가족이 다 같이 행사를 할 때 뭐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이럴 땐 보지 말자. 네. 이런 디지털 디톡스 시간대를 가지자는 게 제안인데 생각해보면 침대에서도 보고 있는 저 그리고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휴대폰을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반성하게 되네요. 어렵습니다. SNS 안 하면 더 행복하다는 분들도 계신데 해서 행복한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럼요.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거나 안 하시면 되는데 저는 행복하지 않더군요. 오. 그래서 안 합니다. 자, 그리고 1928번님. 올해 초에 읽었던 책인데 크게 공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고립되면 시간이 많으니 생각도 깊어질 것 같았는데 사실은 더 고약한 늙은이가 된다는 걸 알고 아하. 충격받았어요. 그 후 혼자 살고 계신 엄마와 시어머님께 더 자주 전화드리고 사진도 보낸답니다. 사람은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것 진리입니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자신을 고약한 늙은이라고까지 규정하실 정도면 고약하지도 않고 어르신도 아닌 거죠. 네. 예. 그렇게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상당히 깨어 있는 분이고 늘 다른 분들한테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분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사람은 어울려 지내는 게 진리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보이지 않는 팀의 시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세달 릴리가 쓴 리모트 워크 레볼루션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특히 코로나19로 급부상한 업무 환경 그에 따른 원격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하고 원격근무가 뭐가 다르냐 그러는데 원격근무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데 거점 사무실, 보조 사무실 이런 다양한 이름의 본사 외 공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본사와 접속해서 일하는 경우도 원격 근무고 또 하나는 놀이와 휴가를 겸한 워케이션 센터라는 것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지금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제주, 동해안에 이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사무실을 떠나서 멀리서 근무하는 걸 리모트 워크, 원격 근무라고 본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때 이 원격 근무라는 게 그야말로 유행하다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인데 여전히 꽤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미국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7월에는 무려 이 원격 근무 비율이 전체 근무 비율 가운데 23%나 되니까 꽤 많이 늘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일상으로 좀 많이 복귀를 했다라고 봐야 될 그렇죠. 텐데 예. 그래도 여전히 원격 근무가 많다라고 보시나요? 비율 자체는 조금 줄었는데 통계들이 제각각이긴 한데 이걸 종합해 보면 올 초는 19%까지 떨어졌고 네. 위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미국 통계를 보니까 12%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긴 한데 코로나 이전에 생각해 보면 거의 없었거든요. 2019년 통계를 보니까 4%니까 여전히 한 3배나 높은 거고요. 우리도 비율 자체로 보면 그보다는 훨씬 떨어질 텐데요. 꽤 많이 하고 특히 일부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 원격 근무를 실험하는 곳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완전히 돌아가는 건 네, 아니고 더 다양한 방식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예. 원격 근무라든지 대면 근무 혹은 중간 지점인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도 있죠. 예.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 이제 원격과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건데요.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고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하거나 네. 그럴 경우에 이 역시 원격 근무에 포함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더 원격 근무가 비율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지금 기업들이 다 글로벌화 됐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그러면 얼마나 글로벌 기업입니까? 세계 각국에서 다 사람들을 구해서 쓰고 사무실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끼리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회의하고 팀을 꾸리고 하는 것도 원격 근무의 일환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오프닝에서 일론 머스크 이야기도 좀 해주셨어요. 예. 미국 내에서도 원격 근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한데 하지만 저자는 제대로만 활용을 하면 기업이나 직장인 모두에게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이슈만큼 실리콘밸리를 포함해서 미국 산업계를 흔들고 있는 이슈가 있나 싶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죠. 머스크는 재택근무 엄청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혹평했는데요. 그렇죠. 또 대표적인 반대론자가 우리도 다뤘던 별책 브록에서 다뤘던 넷플릭스 창업주의자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라고 이 사람도 장점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월가에서는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양반이 JP 모건 CEO가 생산성은 떨어지고 창의적 협업을 가로막는다. 이게 대면에서 얘기를 나눠야지 기계 앞에서 하는 건 스크린 앞에서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대 입장으로 대표적인 건데 이런 반대론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협업 같이 일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네. 그리고 집에서 일하거나 그럴 경우 일과 휴식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죠.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이건 국내에서 해보신 분들도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 좀 하려 그러면 아이가 와서 같이 놀아달라고 그러고 집중이 잘 안 그러니까. 된다고 그렇죠. 하죠. 예.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건 CEO의 입장이었고요. 경영진 입장에서. 네, 과연 직장인들도 동의를 할지 각종 통계나 여론조사 종합해 보면 네. 10명 중에 6명은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미국 통계인데요. 10명 중에 6명이 원격 근무에 찬성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재밌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텐데 통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네, 출퇴근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쵸. 비용도 비용이지만. 힘들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주원인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잖아요. 뭐 60-70%가 그럴 텐데 이 스트레스가 크게 준다. 그래서 미국 온라인 채용 서비스 플랫폼인 잡 리크루터 조사를 보니까 직장인들은 원격 근무만 할 수 있다면 봉급의 14%까지 줄여도 좋다. 삭감 당해도 좋다. 네. 뭐 이런 입장을 밝힐 정도로 직장인들은 선호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각자의 입장을 알아봤는데 예. 결국에는 이렇게 직장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인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 원격 근무라는 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나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가트너라고 유명한 그 조사기관이 조사한 걸 보니까 기업의 74% 가량이 코로나가 끝나도 원격 근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양측의 입장이나 시대적 흐름을 판단했을 때, 그러면서 저자는 원래 이 HBS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기업들 IT화, 글로벌화를 연구해온 학자인데 최근에 가장 큰 뜨거운 이슈가 이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을 냈는데 원격 근무 성공의 조건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책이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리모트 워크 레볼루션.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론치와 리론치. 영어로 론치, 리론치는 원래는 어떤 상품을 출시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뭐 론치했다, 출시했다 이런 거고, 리론치는 재출시했다 이런 건데 이 책 원격 근무나 팀제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론치라는 게 어떤 프로젝트,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단 차원에서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올해 매출 목표 20% 재고를 위한 우리 팀을 꾸려서 원격 근무하도록 합시다. 각자 부서에서 와서 다른 지역이지만 의견을 내가면서 이게 론치입니다. 네. 근데 리론치는 뭐냐?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는지 재조정해야 될 필요는 없는지 재정립하는 시간이 리론치입니다. 이걸 하는 게 중요한데 원격 근무에서 이게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사실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매일 아침 얘기하는 셈이니까 그렇죠. 리론치도 하는 셈이고 또 다 모여봐라. 우리 목표 매출액 20%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거의 매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원격 근무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딱 그 제대로 목표와 팀을 꾸리는 론치 시간과 이걸 평가해서 재정립하는 리론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 재미있는 얘기도 하는데 리처드 해크먼이라고 이제 팀워크 연구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팀워크 그러면 팀워크가 중요해 막 그러면서 팀워크가 100%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6대 3대 1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뭘 할지 사전 작업을 하거나 기획을 하잖아요. 이 팀은 뭘 위한 거야. 이게 오히려 60%로 중요하고 네. 실제 팀별로 딱 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걸 런치할 때 런치가 한 30%로 중요하고 진짜 우리가 으쌰으쌰한다 하는 그
팀워크라고 말하는 네. 팀 응집력은 10% 정도의 중요성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저도 많이 느끼는데 막 그 같이 회식하고 잘 어울리면 잘 돌아갈 것 같지 않지만 목표를 잊는 경우가 많아요. 목표는 팀원들끼리 잘 지내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떤 기업의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는 건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서 이 6대 3대 1의 법칙이라는 게 상당히 저는 가슴에 와닿는 얘기죠. 그러니까 론치는 구성원 전원이 팀의 목표와 방향성을 일치시킨다는 것 예. 이것인데 이걸 이제 소홀히 하거나 건너뛰었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회식을 100번 해도 이것을 소리하면 네. 제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네. 그때 가장 잘하는 게 뭐냐. 4가지를 정확히 한다는 거죠. 공동의 무언가. 이 4가지를. 하나는 공동의 목표. 네. 이 팀은 뭘 하는 팀이냐. 모여서 어울려 노는 팀이 아니고 매출액 20%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팀이다. 네. 공동의 목표가 있죠. 그러면서 팀 구성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배분해야 됩니다. 팀장이나 리더가 해야 되겠죠. 당신은 이런 쪽의 일들을 해야 되고 올해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고 당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봐 라든가 이런 역할 분담인 거죠. 또 하나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나 예산은 얼마나 돼? 기간은 얼마나 돼? 네. 이게 자원이거든요. 뭐 무한정 1년 내내 할 수는 없는 거죠. 내년 목표 기업의 종합적인 목표가 나오기 전에 이게 마무리되니까 마감 시한도 있고 이때까지 쓸 수 있는 예산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뭐가 있지? 네.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또 하나가 공동의 규범. 원격 팀이니만큼 야, 그래도 우리가 매일 9시에는 진행 상황을 서로 얘기해보자. 화상회의로라도. 이런 공동의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하고 마지막 날 모여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목표, 역할, 자원, 규범을 정하는 게 론치의 핵심 과제다 이런 얘기가.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항목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리론치라는 것은 이 항목들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재평가하고 또 조정하는 과정인데 그렇죠. 나름의 방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저자는 뭐 특별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두 달에 한 번은 리론치 과정을 가져야 된다고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공동의 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원격 근무인 이상 공동의 규범이 잘 마련돼 있지 않으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방식 같은 것도 서로 계획해야 되고 우리 9시에 다 화상회의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또 그러면서도 누구도 발 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나는 얘기하기 좀 그래 하는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느끼기 쉽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론치와 리론치에서 저자가 주장하기로는 리더 그러니까 이 원격 근무 팀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팀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 약간 달달 볶아야 돼요. 원격 근무 전에는 팀장의 존재만으로도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뭐 팀장 얼굴을 안 보기 때문에 가끔씩은 개별적으로 연락도 하고 하면서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거의 모든 단계에서 팀원들한테 깊은 헌신을 보여주는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원격 근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진다. 팀원들과 1대1 소통도 하면서 요즘 무슨 문제 있는 거야? 뭐 아이 보는 시간이 는 거야? 뭐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구성원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같은 팀이라고 할지라도 업무가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 책에선 나오지 않는데 한국에서 통하는 방법은 리더 그러니까 팀장이 목표를 한마디로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길어지면 그건 목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 회사 목표 매출액을 20% 올리는 아이디어 창출하기. 이렇게 하면 분명해지는 거죠. 네. 이걸 거듭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모였지라는 목표 자체를 까먹게 되면 그냥 허튼 잡담이나 하고 특히 화상회의로 잡담하고 30여 분을 보내고 나면요. 굉장히 허탈해요. 네. 저도 경험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리더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원격 근무의 원조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코로나 이전에도 원격 근무를 성공한 곳들이 꽤 있었어요. 예, 이 책에도 소개가 돼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1993년 실리콘밸리의 인터넷 접속 장치 라우터라고 하는데 이거 개발 기업인 시스코가 재택근무를 가장 많이 먼저 한 것으로 이 책에는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도 그 당시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인터넷 접속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니까 회사 입장에서 원격 근무가 홍보예요. 봐, 인터넷이 이렇게 네. 편한 거야. 서로 다 연결돼 있어서 우리는 모이지 않아도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의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이제 했는데 역시 그래도 코로나 때 확산된 거죠.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원격 근무팀의 신뢰.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참 원격 근무라는 게 어렵죠. 네. 상대방을 의심하기 쉽거든요. 집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을 거야. 그리고 직장인들은 또 많은 경우에 오해가 준비된 사람들이거든요. 오해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신뢰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이제 아까 실리콘밸리의 코로나 이전 원격 근무 실험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중반에 IBM 코리아라는 곳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외근이 잦은 영업 사원들을 대상으로 하긴 했는데 사무실은 있는데 모바일 오피스라 그래서 외근 자체가 사무실이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언제든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사무실에 나올 수 있는데 나와서는 자기 이 의자나 책상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이제 앉는 거죠. 그걸 핫데스킹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아주 엄격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 공간, 내 가족 사진 하나 걸 공간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좀 거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만 흉흉해진 점이 있는데 그래서 원격 근무에서는 신뢰라는 게 팀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 간 소통이나 이런 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원격 근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어떻게 쌓을지 이걸 제대로 궁리하지 않으면 실험은 실패한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뢰 형성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뢰를 몇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본 신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습적 신뢰입니다. 저는 김 과장을 믿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건 오래 같이 생활하면서 쌓인 거죠. 근데 이 원격 근무 팀은 오래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급조된 팀들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충분 신뢰 혹은 신속 신뢰라 그래서 어떤 전제하에 서로 신뢰하는 거냐면 그래 우리 회사의 어떤 팀원인데 어떤 팀에 그 정도면 스펙은 어떻고 평소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돌고 그러니까 믿을만해 하는 이걸 급하게 급조된 신뢰라 그래서 신속 신뢰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원격 근무가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죠. 막 이 사람하고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어울려 지내면서 신뢰 쌓아서 일해야지 이거 그러니까 보통의 원격 근무 팀이 아닌 회사 분위기와는 달라야 된다는 네. 거죠. 신뢰 집중을 해야 되는 신뢰라는 대상도. 이 저자는 이 신뢰에 대해서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차이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지적 신뢰라는 건 머리로 느끼는 신뢰. 아까 얘기한 막 그 스펙, 그다음 저 사람의 평소 품성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 거고 정서적 신뢰는 이제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마음으로 저 사람 따뜻해. 한 번 얘기를 나눠봐도 알겠어는 정서적 신뢰죠. 네. 인지적 신뢰는 아니죠. 잘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계속해서 팀을 꾸려 나갈 때는 인지적 신뢰 외에도 정서적 신뢰라는 걸 이제 필요로 하는데 뭐 믿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식도 하는 거고 그럴 텐데 네. 이 원격 근무는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할 가능성이 있어서 굳이 정서적 신뢰라는 걸 막 쌓아나가는 스텝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기획실에서 온 곽 대리야? 뭐 그 사람 이렇다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경험은 없지만 그럼 믿을만하지. 신속 신뢰가 형성됐고 실제로 얘기를 하고 일을 해보니까 실력이 있던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네. 정도면 저 사람하고 친해져서
뭐 나중에 큰 일을 도모해야지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팀원들이 기능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원격 근무 팀의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신뢰를 깊이 오랫동안 쌓겠다가 아니라 짧지만 서로 믿고 일은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한정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신뢰라는 게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가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화상회의 실제로 많이 하신 분들 얘기가 저는 많이는 안 하고 일부 하면서도 그런 걸 네. 느꼈는데 신뢰가 금방 깨질 수 있어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내 얘기에 다른 의견을 내. 그러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기에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신뢰가 무너지고 팀워크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능적인 관계에서 기본적인 신뢰만 갖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팀원에 대해서 나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직접적인 지식들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남으면 뭐 지난번에 보니까 집 뒤로 인테리어가 이쁘던데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실력이 있으신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직접적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데 팀원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 뭐 실수한 건가? 이런 질문을 좀처럼 안 하는데 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데 뭐 자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 얘기만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신뢰를 쌓을 생각이 없어 하고 등 돌리면 특히 원격 근무의 경우는 그러기가 쉬운데 네.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어떤 새로운 경로를 찾아라. 팀 동료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별한 노력을 더해야 신뢰가 쌓이는 거죠. 원격 근무의 경우에는. 네. 이 직장인과는 달리 회사 입장에서 이 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이유가 결국 생산성을 올리기 위함이죠. 그러면 실제로 모두 수익이 높아졌는지, 뭐 비용 절감은 좀 됐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이전 두 실험에 대해서는 책에 소개가 됐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시행했던 시스코 또 90년대 말에 시행했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경우는 꽤 비용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한 5년 후에서 10년 후를 들여다봤더니 시스코는 뭐 1억 5천만 달러 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오히려 5억 달러 정도 그 비용을 절감했다 그러는데 지금하고 좀 달라진 건 그때는 비용 절감 차원을 어떤 걸로만 봤냐면 사무실 투자를 줄여도 되니까 네. 사무실에 많이 없으니까 필요 없죠. 그것 때문에 생겨난 이제 수익만 생각했는데 최근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대개 원격 근무가 생산성을 14%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사무공간 축소뿐만 아니라 성과 향상, 또 이직률이 저하되니까 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또 하나는 이제 팀원 내 신뢰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피고용인, 그러니까 회사와 직장인 간의 신뢰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하는데요. 믿지 않으면 이 제도를 시행할 수가 네. 없거든요. 집에서 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의심하면 이 제도를 어떻게 그럼요. 실험적으로나마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데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는 거죠. 또 동시에 원격 근무와 생산성의 딜레마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책에도 지적을 하는데요. 이 성공의 조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내에서도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를 하면서 아주 나빴던 것 중에 하나가 일부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도구를 강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속 시간을 기록한다든지 접속해서 앉아 있으면 회사와 화상 회의를 하지 않아도 인증샷이 1시간에 한 번씩 찍혀서 회사로 통보되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약간 그 직장인 입장에선 감시당한다는 그렇죠.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 가서 아이랑 잠깐 아이를 들여다보는 것조차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화장실 갈 수도 있고요. 그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디지털 감시와 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회사가 감시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늘어나면 상당히 불쾌해지고 오히려 생산성이 나빠지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절충적인 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믿고 맡겨야 될 때는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원격 근무 문제에 대해서 뭐 무조건 좋다,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예. 일이나 직무 성격에 따라서 또 구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저자는 찬성론자니까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대개 다 어떤 업무에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특히 저자가 주장하는 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지 않은 고도의 복잡한 업무. 그러니까 나 혼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 뭐 코딩 같은 것도 그런 거겠죠. 정반대로 콜센터처럼 복잡하지 않고 상호 협력도 필요하지 않은 혼자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도 재택근무가 생산적이라 그러는데 뭐 되게 좋다고 저자는 얘기하는데 미국 내에서 나오는 통계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당장 재택근무가 가장 용이한 업종으로는 금융. 네. 사실 지금 금융도 대면 잘 안 하잖아요. 그럼요. 온라인으로 다 네, 하니까. 네. 금융 서비스 혹은 의료 서비스라 그래서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의료가 다 금지되어 있지만 코로나에 한해서 약간 허용을 해주는데 미국은 많이 허용돼 있어서 의료 서비스도 상당히 적합하다 그래요. 그래서 원격 근무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미국에 보니까 앤팀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의료 서비스 회사더라고요. 적합한 업종, 성공하기 쉬운 업종들이 따로 있는 건 맞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 테크 피로감. 테크 피로감을 실제 재택근무를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원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접속을 하거나 화상회의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노트북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테크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회의도 연이어하면은 미치겠잖아요. 네. 근데 이 화상회의는 별 에너지가 안 들 거라는 생각에서 연이어서 붙여서 잡아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예전에도 보면 그러지 마라. 전환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 그 화상회의가 무조건 나쁜 거냐? 이 디지털 협업 도구가 환경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저자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메일이 편할 것 같죠. 얼굴 마주 보지 않으니까 화상회의보다 훨씬. 근데 그 프랑스의 최대 IT 기업인 아토스에서는 메일 금지령이 내려진 적도 있고 회사 일을 전부 메일로 처리하다 보니까 메일이 너무 많아서 이걸 확인하느라고 진을 다 빼고 또 하나는 책임 회피성 메일이 많이 늘어나요. 나 당신한테 고지했어? 뭐 이런 식의 네. 형식적인 메일이 늘어나면서 여기는 오히려 메일을 없애고 화상회의를 하도록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 문자, 화상회의, 전화, 모바일 메시징, 우리 카톡, 그다음 SNS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 중에서 어떤 것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잘 어울릴까를 잘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 기업들도 원격 근무, 재택 근무하면서 너무 화상회의를 했더니 나중에 아주 미쳐버리겠다고. 네. 그 비대면 강의, 이건 화상회의는 아닙니다만 학생들도 이제 강의를 화상회의를 통해서 들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교수님을 속이는 방법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발전해서 본인 실물 크기의 입간판을 네. 모니터 앞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그랬죠. 아니 사실 이렇게 뭐 강의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인 있죠. 것 같아요. 강의하시는 분들은 제 세대 기준으로 조금 위 연배는 다 반대하시고 제 밑 연배들은 다 찬성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사회적 실제감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거나 희미하잖아요. 뭐 웃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웃는 것과 좀 다르니까 네. 전과 다르게 느끼죠. 친밀성과 직접성에서 차이가 있고 효율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효율적인 것 같아요. 내가 짧게 한마디로 그냥 자 화상회의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이거 합시다. 하고 효율적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설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끄자마자 쥐가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체와 작업 환경이나 목표를 잘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중요한 용어가 하나 등장해요. 요즘 미디어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린 미디어. 린 미디어라는 건 아주 짧고 효율적인 거. 리치 미디어. 뉘앙스까지 풍부하게 담고 있는 미디어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뭐 이건 이거고가 아니라 한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네. 린에서 리치로 가는 미디어들을
나열해 보면 문서 간결하잖아요. 뭐 문서가 있는데 이메일, 문자, 전화, SNS와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시징, 영상, 대면 네. 이게 리치고 이게 린인 이 순서가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 중에서 지금 어떤 걸 원격 근무팀에서 활용할까를 잘 골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원격 근무에서는 필연적으로 리치 미디어보다는 린 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게 뉘앙스가 없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댓글로 뭘 쓰게 한다든지 하면 굉장한 오해가 빚어져서 역설적으로 거꾸로 코로나 초기에는 너무 리치 미디어를 많이 썼어요. 화상회의를 너무 많이 써서 네. 저도 뭐 툭하면 화상회의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화상회의의 연속이다. 재택근무가 아니라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재택근무라는 게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뒤로 막 장면이 어떤 것들이 계속 신경 써야 상대방한테 되죠. 노출될지 네.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낭비를 했다. 코로나 초기에 화상회의는 낭비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조금 모호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명료성이 좀 낮은 그런 이슈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리치 미디어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오해를 풀고 네. 아주 단순한 일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라면 린 미디어 문서나 이메일이면 충분하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하라는 거죠. 특히 린 미디어는 비동시적입니다. 문서는 내가 지금 화상회의처럼 막 동시적인 게 아니거든요. 네. 남기는 거니까 전달성이 중요할 때는 그렇게 린 미디어를 활용하고 집중성이 필요할 때는 리치 미디어, 동시적인 리치 미디어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팀원들 관계가 끈적끈적한 관계면 굳이 리치 미디어인 뭐 화상회의를 자주 열 필요는 없겠죠. 메일이나 카톡 같은 모바일 메시징으로도 이제 충분한 거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적합한 디지털 협업 도구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리모트워크 레볼루션.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글로벌 원격 근무. 문화 간극이 심하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지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네. 심리적 거리감이 대단해요. 근데 이게 어떤 데서 심리적 간극이 발생하느냐를 리더들이 포착해야 되는데 균열과 갈등의 어떤 단층선, 디폴트 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대개 이런 글로벌 기업은 나라예요. 소속 국적, 그다음 인종 이런 게 있어서 문화적 간극 때문에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에 신뢰도 형성 안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빚을 때도 많거든요. 저도 아주 짧은 기간에 요즘 잘 나가는 인도 분들하고 같이 숙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오해가 많았어요. 이 책에는 독일계 같은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과 인도계가 서로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도계는 차만 마시러 가고 일 안 한다. 하루에 2시간이나 차를 마신다. 이런 오해가 독일계 쪽에 있는가 하면 인도계 쪽에서는 독일계가 진지한 피드백은 안 해주면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오해가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상당한 오해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풀리고 저도 그분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네.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최악은 아군과 적군 개념으로까지 이 단층선이 갈등과 분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군 적군 하면 그야말로 팀이 아니라 이건 서로 죽이자는 쪽이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다. 이런 걸 팀장, 리더가 계속해서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그래도 영 고쳐지지는 않는다. 저도 이 뭐 회사에서 경험하는 상황이긴 한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들이 있어요. 이쪽끼리 뭉치자 저쪽끼리 뭉치자 하는 그런 사람을 해고할 각오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어려운 거죠. 특히나 뭐 글로벌 근무 같은 경우는 영어와 같은 언어 능력이 최우선 조건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부족하다 보면은 원격 근무가 힘들어지고 직원들 격차도 커지는 건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또 리더가 조직을 또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업무 능력과 영어가 얼마나 유창한가는 큰 관련이 없거든요. 그냥 미국에서 오래 지낸 분들이 유년기부터 지낸 분들은 영어가 유창하지만 꼭 그게 업무 능력은 아닌데 네. 외국계 기업에 가보면 영어가 유창한 사람이 주로 주도권을 쥐고 있고 실제 회사 내에서도 업무 능력이 빼어난 것으로 오해를 받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자가 상당히 흥미로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영어가 유창한 사람의 장악력은 낮춰라. 뭐좀 지나치게 권력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팀원들의 참여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균형을 잡아야 될 게 있는데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을 잡도록 팀원들이 해야 네. 된다. 그러면서 저자는 뭐 다문화 상호작용과 상호 적응 모델이라는 것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학습과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서 온전히 상대를 받아들이는 방식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배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이 사람들을 끌고 하나로 만드는 게 참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해 얘기하고 주신 것처럼 뭐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한 팀이 되는 게 바로 글로벌 기업 특성인데 예. 이게 결과적으로 이 다양성이라는 게 원격 근무의 장점이 될지 단점이 그게 될지. 어떤 측면을 보느냐인데요. 네. 원격 근무가 힘든 이유는 다양성 때문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원격 근무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다양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까 옛 페이스북 메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마크 주커버그는 거의 신청자 대부분을 원격 근무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코로나 엔데믹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조사를 회사 내에서 해봤더니 다양성이 엄청나게 늘었더라. 그 이유는 뭘까요? 대면하면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역할을 하기 전에 업무 능력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나는 흑인인데 업무 능력이 유능하다. 그러면 과거에 대면했을 때 받았을 차별이나 평가 절하보다 업무 능력이 빼어나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아주 다양한 배경의 인종, 국적, 종교 사람들이 더 많이 이 회사에 오는 효과가 있더라. 다양성이 높아졌고 그건 메타가 지향하는 SNS 기업 정체성과 잘 맞는다. 그래서 찬성자가 된 거예요. 그쪽은.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키워드. 비대면 리더십. 성공적인 리더의 공동 패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리더십에 대한 연구의 트렌드입니다. 네. 예전엔 리더십 하면 뭐 그것이 하부 요소가 뭐 8가지가 있고 막 여러 가지 평점들을 매기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와서 보니까 좋은 리더는 성공한 리더십의 공통점은 나 자신이 아니라 팀이 번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판을 깔아주는 사람 뭐 이런 정도로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십이고 좋은 리더고 이렇게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데 네. 원격 근무의 경우도 바로 이런 리더십의 최근 개념과 잘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 팀의 문제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파악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화상회의에서 싸우잖아요. 수습이 불가능해요. 뭐 사무실에서 싸우면 끝나고 와서 소주 한잔 하면서 마음을 다지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데 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벌어지면 늦어져요. 원격 팀에서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조기 위험 신호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 뭐 위치, 팀원들의 물리적 배치도 신경 써야 된다. 원격 근무다 보니까 제일 팀장과 가까운 리더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의심이 싹 드냐면 쟤는 따로 불러서 얘기했을 거야. 그렇죠. 네. 위치. 그다음 직위도 공식적으로 과장 대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화상회의는 전혀 다른 공간이니까 저 과장은 과장이란 직급이지만 대리보다 못해. 이 책에서 나온 사례는 더 서글픈데 글로벌 국적의 근로자들끼리 팀 꾸리고 일을 하는데 멕시코 소속 근로자들이 제일 자존감이 떨어지고 같은 직급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니야 이런 게 강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뒷마당이고 미국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곳이니까. 네.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아군과 적군이라는 인식으로 나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팀원과의 작은 소통을 팀장이 계속 하면서 비대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팀원들이 궁금해하는 게 피드백인데요. 저도 이걸 잘못했는데 내가 평가한 게 팀원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해서 한마디도 못 해봤어요. 넌 이걸 고치면 더 나아질 텐데란.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팀원들이 그런 피드백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김 선배한테 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김 선배 단 한 번도 쓴소리 안 하더라. 좋은 소리만 하더라. 나는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뭐 피드백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예. 분명히 대면과 비대면 이 근무 사이에서 리더의 역할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리더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화상회의 해보세요. 정말 마음 좋은 리더가 할 얘기 다 해라 이렇게 풀어놓으면 난장판이 되고 리더는 사라져요.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리더가 사무실에처럼 근엄하게 계속 몰아붙이면 화상회의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서로 지시만 하면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리더의 존재감은 모니터 크기만큼 줄어든다. 이 단 하나의 채널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리더의 어떤 그 카리스마라든가 이런 건 희미해져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리더십의 핵심 요체는 이렇게 표현해요. 저자는 리더의 존재로 사람들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리더가 없을 때도 그 책임과 권한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리더는 사람들이 역량과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화상회의에서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빠지지만 회의는 계속해라. 근데 화상회의의 좋은 점은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렇죠. 디지털 풋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리더십이라는 것이 존재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사라졌지만 내가 있을 때랑 똑같이 각자가 어울리는 아이디어를 내고 보다 더 생산성을 높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내가 가자마자 무너지거나 변화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시면 이른바 비대면 리더십이 어떤가를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스스로. 네, 그렇게 잘 흘러가도록 하려면 리더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할까요? 역시 이제 같이 있지 않더라도 원격 근무니까 네.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리더가 여건, 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을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나니까 다들 모여봐 회의하게 이건 대면인 경우도 불편하지만 비대면도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아주 계획적으로 마련해서 우리 9시에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접속해서 얘기를 나누자. 그러나 30분은 넘기지 말자. 30분 넘어가면 화상회의 할 필요 없더라고요. 네. 보니까. 개인차를 중요시하는 거죠. 각각이 가진 특성이 있는데 화상회의라 그래서 틀에 맞추지 말고 이 사람은 좀 말을 길게 하는 편이니까 기회를 주고 뭐 이런 등등의. 그래서 의도적으로 또 하나 저자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등과 경쟁도 가끔은 조장해야 된다.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이라면 비대면 회의도 그렇듯 생산적인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A 대리, B 대리 생각이 다르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들 주장을 발전시켜 나가봐 하고 갈등,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록 스크린에서 발휘하지만 비대면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서 저절로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시절에 비하면 더 리더십 환경이 나빠진 거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주로 벌어지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기업 여건이나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 기업들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업계 중심으로 아주 실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것도 경영진이 원해서 하는 거가 아닙니다. 경영진 생각은 되게 일론 머스크하고 비슷하고요. 집에다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원격 근무 싫다. 회사 와서 아예 그 야전 침대 놓고 좀 자면서 일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강하시겠죠. 근데 직장인들이 하도 원하니까 네. 좋은 인재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공의 조건들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안 하고 디지털 감시,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감시만 막 늘려놨어요. 실제 재택근무
해보신 분들은 마음 놓고 재택근무한 게 아니다. 사무실 근무와 다를 바 없었다. 이런 증언하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이게 저는 최악의 형태의 재택근무를 우리가 도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거면 뭐하러 하느냐. 할 거면 지금 이 책에 나온 것 같은 여러 가지 장치와 조건들을 갖추고 보다 신뢰에 기반한 이 원격 근무를 하자.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리모트워크 레볼루션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100% 원격인 세상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가상의 분산된 글로벌 업무 형태가 근로제도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이력, 역량, 성과를 확장시켜 여러분 자신과 조직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 분명하다. 많이들 고심하고 계실 겁니다. 원격 근무를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나 도입해야 되느냐. 그것도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혹은 인재를 유치해야 되는 스타트업 쪽에서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 이 책은 굉장히 실용적인 책입니다. 네. 고민하시는 경영진이나 관리자들께 추천하는 책입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변화는 코로나19에서 끝나지 않는다. 저출생, 실버 세대, 새로운 중산층과 살아나는 도시들까지 부와 힘을 탄생시킬 거대한 물결을 만나보시죠. 세계적인 경영석학 마우로 기엔 교수가 쓴 2030 축의 전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트렌드 관련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걸 선택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드라는 게 1년마다 바뀌면 그게 트렌드인가 일시 유행에 불과한 게 아닌가. 트렌드라면 보통 길게는 10년, 짧게는 한 3년 정도의 터울을 두고 미래를 보자는 건데 그래서 연말 연초 트렌드 관련한 서적으로 저는 2030 축의 전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마우로 기엔 교수가 유명한 사회학자이기도 하거니와 203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미래 트렌드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른 책입니다. 자,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프로 다음 주에 만나요.